사이비와 진짜 백인 사람을 구분하는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조상 귀신이 쓰였다라는 운동, 굿이나 부적을 강매하는 느낌인 사람들은 다 사이비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굿이나 부적으로 될 것 같으면 뭐 다 본인 부적하지. 네, 아직 전반부에 그 김동환 선생님의 주역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50의 주역 공부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책에 대한 감상평을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인문학 전공을 하면서 대학 때 주역 수업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웠고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았고 한자가 약하다 보니 공부하다 포기했었는데요. 이 책이 인문서 역할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책은 그렇게 막 복잡한 개념을 앞에 놔두는 게 아니라 다산 정약용의 삶과 주역이 병행돼서 서술되거든요. 그래서 각 개에 대한 뭐 정약용의 인생이라든지 선생님 직접 점친 사례라든지 이런 얘기가 재밌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뒤에서 먼저 주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은 뒤에서부터 읽고 이제 나머지부터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역에 관한 그 훌륭한 인문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선주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주역이 이제 사주, 팔자 뭐 이런 걸로만 알고 있으니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주역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게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삶에 생각보다 주역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그 흔적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와닿게 느꼈고요. 특히 이제 그 책에 제가 뽑은 한 줄에 그 주역은 성인이 천명 그 뜻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읽으면서도 약간 책에도 말하는 순리대로 산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그 순리대로 산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아까 앞에서 말한 뭐 미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깨달음 혹은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 자기개발적인 요소로 들어있는 게 주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저도 한 문장 좀 뽑아보려면요. 240쪽에 성공 여부를 묻는 사람에게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다. 그건 바로 누구에게나 성공한 자신만의 자리는 있다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의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잘 살리면 성공의 가능성이 열린다. 내 팔자가 좋지 않아서 사주나 운명에 성공할 운이 없어서 잘 되지 못하는 건 핑계일 뿐이다. 이 문장을 꼽겠는데요. 그 50의 주역 공부가 점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주역도 그렇고 명리 그러니까 사주로 본 그런 점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점을 보러 갔을 때 일반적으로 역술가들에게 기대는 기대라든지 이런 게 좀 오해가 많지 않았나 그런 오해를 풀어주는 책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사주는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사주팔자는 뭐 누구나 8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글자이고 어떤 사람은 20글자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8글자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8글자이고 뭐 서울역 거지도 8글자이기 때문에 다만 그 8글자 안에는 분명하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그 장점을 잘 살려가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고 단점으로 잘못 가져가면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또 시대에 따라서 이제 직업의 문제인 거지 사주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뭐 도화를 가지고 있는 약간 예체능적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광대나 기생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BTS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대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평균화되고 직업이 누구나 귀천이 없다라고 하면 사주도 귀천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안에는 분명한 누구나 8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 8글자 안에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고 또 뭐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을 잘 살려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저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약간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주역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걸 느끼면서 읽었는데 그러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 예를 들면 그 뭐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현관에 뭐를 두면 뭐 복이 들어온다 혹은 나간다. 아니면 뭐 이사할 때는 언제가 길하고 언제는 흥하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젊은 친구들은 좀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좀 어르신들은 좀 이거를 좀 지키려고 하시고 이런 게 문화에 많은데 이것도 주역에서 나온 게 맞나요? 일단 뭐 주역이라는 것은 이제 음양, 사상, 뭐 8개, 64개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석을 좀 달아놓은 부분들이고요. 그 안에는 뭐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쉬운데 어렵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딱 네 글자가 있는 경우 있어요. 잠용, 물용. 물속에 잠겨져 있는 용은 사용하지 마라. 이 네 글자가 있는데 해석하기가 이제 서로 뭐 몇만 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서로 해석하는 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것이 조금 이제 발전해서 이제 사주명리학이라는 게 이제 나왔죠. 거기서 이제 파생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상에서 사상이 나왔던 그 시기에 이제 음양오행이 나와서 오행이라는 게 이제 별도로 주역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것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그래서 음양가가 있고 뭐 음양오행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가 뭐 도덕가 이런 고 시대에 음양오행가가 있어서 음양오행들은 저 사주명리학을 가지고 누군가의 운명을 분석해주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사이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뭔가 좀 비법들을 좀 알려주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보다는 내가 구슬해주면 부적을 써주면 뭘 하면 뭐 이런 게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상담하는 뭐 약간 무속인이라든지 뭐 점수를 가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사주명리학의 근본 자세보다는 약간 돈벌이 수단이 좀 많다 보니까 뭘 해라라는 게 좀 많아졌죠. 그래서 이걸 알려줄 테니 너는 돈 내라. 그래서 문에다가 뭘 걸어 놓으면 된다. 이거를 내가 알려줄까 할 테니까 당신은 돈 내세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었다. 그런 걸 붙이는 거, 뭐 그런 걸 다는 거, 뭐 이산할자를 잘 잡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열심히 살 것인가. 그 대신 막 열심히 살아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화살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한테 너는 도화살이 있는데도 그 끼와 뭔가 예술적 끼, 연예인적 끼 이런 게 있는 사람한테 뭐 무역을 하라든지 뭐 공무원 생활을 하라든지 이러면 못 견디죠. BTS한테 또는 조용필한테 뭐 아마 월급쟁이 시켰으면 못 견뎠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진짜 운명학이고 주역이고 사주명리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책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산과 주역 이게 이미 각각이 제가 볼 때는 다산도 뭐 책 한두 권으로 될 게 아니고 주역도 뭐 한두 권으로 될 게 아닌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으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다산에 관련된 책들은 정말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뭐 다산의 뭐 공부 뭐 하여간 뭔가 하여간 다산에 관련된 책들은 정말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주역에 관련된 책도 뭐 정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산이 주역을 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특히 이제 다산 같은 경우는 500권 넘는 책을 쓰면서도 내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모든 책을 불사른다고 하면 나는 주역 하나만큼은 오랫동안 남기고 싶다. 불사르지 않고 싶다라는 정도로 주역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강했었는데 우리는 다산하면 다른 책들이 생각나는 목민심서라든지 흠음신서라든지 뭐 이런 책들은 기억나지만은 뭐 주역에 관련된 것은 뭐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좀 대중적으로 다산이 얼마나 주역을 사랑했고 주역이 또 대중들에게 얼마나 뭐 좋은 방향으로 또 인문학적 방향으로 잘 알려줄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생각하다가 일단 써보게 됐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또 다산은 여기에 관상을 믿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약간 의외긴 했는데 이 얘기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다산 사는 시대도 이제 복잡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뭐 이 탐관오리들이 뭐 원체 득세하던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여간 무속을 하는 사람들, 풍수를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아마 뭔가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 그러니까 원래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더 이제 뭐 그렇게 서민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딱 많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분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왜냐하면 본인이 풍수지비라는 풍수책도 아주 집대산 풍수책도 쓰고 또 주역에 관련된 책도 본인이 아주 방대하게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이유는 본인이 전혀 믿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너무 사이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미신 사이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경계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수집이라는 풍수에 관련된 아주 대단한 책들을 엮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엮었다는 것은 그걸 안 믿고 엮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 나는 전혀 그 책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풍수에 대해서 뭐 전혀 뭐 관심도 없다라면은 그 책을 집대성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네. 그런 책을 쓰면서 또 비판하는 거는 그 시대, 하여간 이 학문이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좀 많았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역 가지고 또는 사주명리학 가지고 관상 가지고 누군가를 좀 겁주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문이 통째로 좀 비판받은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관상도 그렇지만 그 다산이 제가 뭐 듣기로는 이제 만세력 같은 경우도 좀 비판적인 글을 남겼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뭐 일단 사주와 관련된 거 또는 뭐 풍수와 관련된 거, 주역 점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 비판을 좀 많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조선 시대 자체는 관상감이라고 풍수, 뭐 사주, 태길, 날씨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관직이 있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관직을 없애야 되는 거지. 관직은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높게 가면 이제 종삼품까지, 뭐 예를 들어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영통사라는 그 절을 하나 져서 그 절에서는, 영통사에서는 저 맹인들, 시각장애인 분들을 데려다가 사주 공부를 시켜가지고 관직으로 등용을 시켜요. 그래서 지화라는 분은 이제 종삼품까지 맹인인데, 시각장애인이신데 종삼품까지 이제 벼슬을 주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 나머지 대신들이 엄청 반대를 하죠.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약간 종삼품까지 올려줄 정도로 그런 직업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 학문이 대단히 인정받았다라는 부분들이죠. 종삼품이면 지금으로 보면 차관급이고, 그걸 또 책임지는 분은 영의정이었으니까 꽤 이제 인정받은 학문이긴 한데, 또 그 밑바닥에서 서민들을 뭔가 이렇게 약간 겁주고 협박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이비들이 많다 보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도 근데 이제 워낙 사주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풍토는 비슷하지 않아요? 네, 똑같죠. 이게 국가 자격증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뭐 대학교 내에서도 이제 학과들도 많이 생기고 석박사 과정들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또 뭐 누구나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책 한 권 읽고서 뭐 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한 3개월 공부하고 뭐 대충 뭐 큰 소리 쳐가면서 뭐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비판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학문으로 이제 좀 확대하기 위해서 학과도 생기고 석박사 과정도 생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국가적인 뭐 자격증이 되지 않는 한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혹시 사이비와 진짜 백인 사람을 구분하는 뭐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있을 수 있나요? 일단은 뭐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조상 귀신이 쓰였다라는 둥,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일단 겁을 다 줘서 사이비다. 뭔가 막 예, 하려는 사람들. 예, 뭔가 조상 귀신이 뭐 어깨에 올라가 있다는 둥, 이런 뭐 하여간 뭔가 그쵸. 그런 걸로 굿이나 부적을 강매하는 느낌인 사람들은 다 사이비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세상이라는 게 뭐 굿이나 부적 가지고 해결되는 일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 굿이나 부적으로 될 것 같으면 뭐 다 본인 부적하지, 뭐 본인,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굿이나 부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면 남한테 굿 권장하지 않고 내 거 내가 하지. 네. 뭐 내 대통령 되라, 뭐 나는 뭐 삼성처럼 부자 되게 해달라, 뭐 이러면서 내 굿하거나 내 부적하지 딴 사람 부적하겠어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사주명리학이라든지 주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사주 안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살려주는,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하는 사람은 진짜인 거고 뭔가 그 안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뭐 가져가는 사람들은 뭔가 사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주라는 게 저희도 아직도 이제 반신반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연초 이럴 때 뭐 보긴 하지만 그 또 100%막 믿진 못하잖아요. 약간 과학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정말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100% 맞는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사주명리학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운명학이라는 글자를 보면 움직일 운자에 목숨명, 뭐 인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운명학 하면 우리는 결정됐다고 생각하는데 목숨을 또는 인생을 움직일 운자예요. 운동선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운자를 쓰는 거니까 삶을 움직이게 하는 학문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는 결정론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네, 네. 움직이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화살이라는 게 있어요. 도화살 있으면 잘 가져가면 도화살을 잘 살리면 연예인이나 또는 뭐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데 도화살을 잘못 가져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다.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으면 잘못하면 바람둥이가 되고 제비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활용하면 연예인이 돼서 여자 팬들을 몰고 다닐 수 있어요. 또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여자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은 사주도 잘 가져가느냐, 자기 삶을 잘못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대신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은 거, 또 BTS 사주에 도화들이 많은 거를 바꿀 수는 없죠. 도화를 잘못 가져가면 잘못하면 뭐 술집 아가씨가 될 수도 있어요. 잘 끌고 가면 가수가 돼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역마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마살 같은 경우는 객사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철학관 점집에 가면 역마살이 있어서 가출할 거야. 역마살이 있어서 뭐 객사할 거야. 뭐 이러는데 역마살이 있어야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발휘하면 정말 그러니까 떠돌이가 될 수도 있고 가출도 할 수 있지만 잘 활용하면 외교관이 되거나 비행사가 되거나 스튜어디스가 돼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살은 철학관 점집에 가면 살 풀어야 돼 그러는데 살을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될 것이다. 오히려 살에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 잘 가져가면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잘못 가져가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100점짜리라는 건 없다. 100% 가져가는 건 없다. 그렇지만 그 안에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 그게 이제 요약하면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나한테 맞는 길을 찾는다. 약간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누구나 장점이 있다. 뭐 네. 단점만 있는 사주가 있고 장점만 있는 사주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을 잘 살리면 그 대신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주역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이제 궁합을 보는 거를 가장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 궁합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아마 동양에서 또 한국에서 뭐 무슨 띠와 무슨 띠가 만나면 안 돼, 뭐 이런 궁합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사랑은 하여간 본인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궁합이 지금까지 궁합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띠하고 무슨 띠는 결혼하면 안 돼. 뭐 말띠하고 무슨 띠는 말띠하고 소띠는 결혼하면 안 돼. 호랑이띠하고 닭띠하고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런 띠와 띠로 뭔가를 하는 부분들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라고 하면은 궁합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노력해야 될 건 뭐고 이런 정도까지 모든 결정은 본인들이 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철학관 점집 하시는 분들이 또는 사주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해 뭐 그게 좀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발전을 그래야지 좀 사람들이 또 끌리는 게 더 있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가서 그렇지 정확한 거는 조언이다. 사주명리학이나 운명학은 조언자의 역할인 것이지 운명을 뭐 지시하거나 무슨 신의 노력, 신처럼 뭐 결정론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 그 뭐 이제 사주를 본다든지 주역으로 점친다든지 하는 게 꼭 동양만의 전통은 아니잖아요. 서양에도 그렇죠. 예. 별자리가 있고 예. 그다음에 타로 카드가 있는데 그냥 좀 약간 비유하자면 타로 카드가 주역이고 그다음에 뭐 별자리가 이제 사주라고 좀 아, 예. 되나요? 그렇죠. 예. 차이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자리는 사주 명리학하고 똑같은 거고, 타로 카드 같은 경우는 주역 점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점이라는 것은 뭐 평생 운명을 보는 것보다는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타로 카드를 가지고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를 타로 카드로 보면 안 되는 거고, 타로 카드는 뭐 오늘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주역 점도 뭐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주명리학하고 별자리는 나는 뭘로 태어났고, 예를 들어서 사주에 나는 목으로 태어났고 나는 화로 태어났고, 별자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소자리로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뭐 그래서 전체적인 본인의 성격, 특징, 뭐 직업적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운명학이라고 하는 별자리하고 사주팔자인 거고, 순간적인 어떻게 보면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 이거는 별자리하고 주역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연이어서 질문 드릴 수 있는 게 이 책에서 다산이 말했던 인생의 4가지 기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타산 같은 경우는 하여간 뭐 점에 대해서 뭐 완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또 이 부정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부정한 건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또 부정을 한 부분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마 이제 사이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네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옳으냐 나쁘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오르면서 이익을 보는 거를, 옳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보는 것을 가장 좋은 걸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옳지만 손해 보는 것을 두 번째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르면서 이익을 보는 걸 가장 좋은 걸로, 그 다음에 옳은데 손해 보는 것을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옳지 않은데 이익을 보는 걸 세 번째로, 옳지 않은데 손해 보는 걸 네 번째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옳지 않은데 이익을 보는 경우도 원체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타산 정약용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옳고 돈 잘 버는 거, 이익을 보는 거 이런 것을 오르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옳은데도 어쨌든 손해 보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 이런 거는 옳지만 손해 보는 거긴 하거든요. 뭐 같이 나누어 먹는다 이거 손해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은 옳지 않은데 이익 보는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뭔가 말썽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타산 정약용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어쨌든 똑같은 시대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때도 분명하게 오르면서 이익이 많이 남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오르면서 좀 손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같이 나눠 준다거나 함께 산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라면 그럴 수 있다. 어쨌든 그 시대도 나쁘게 생각했던 옳지 않은데 이익 보는 거, 뭐 또 옳지 않은데 손해 보는 거는 뭐 더 나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비판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주역이라는 게 이게 흔하지 않는 공부잖아요. 그리고 예. 특히나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는 그 공부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면 에피소드 한두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문대를 여자분인데 명문대를 나와서 뭔가 영화 쪽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뭐 기웃기웃거리기도 하고 뭐 하여간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 학생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뭐 방황을 좀 많이 했던 친구인데,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나서 그러려면 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영화를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영화제 같은 데 참여하고 또는 뭐 이런 걸로 끝나는 부분보다는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돼서 오히려 영화 쪽의 부분들을 좀 직접 그쪽에 영화 산업에 뭐 자문을 해준다거나 법률적 조언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뒤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 로스쿨을 지금 나와서 이제 어쨌든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뭐 변호사로서의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 편이고 영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되게 방황하고 힘들어 해가지고 뭐 진짜 뭐 커피숍 알바도 하고 뭐 이러면서 방황하던 친구인데 그렇게 이제 자리 잡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장점이 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그냥 방황하는 친구들 이럴 때 정말 장점을 잘 찾아주는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같은 저 사주 상담가, 주역 상담가들이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방송에서도 여러 연예인들도 봐주시지 않았나요? 네, 뭐 제가 애기 이름을 정말 많이 져드렸죠. 그래서 뭐 거의 연예인들의 한 50%는 제가 졌을 정도로 뭐 유재석, 네. 이병헌, 김명민 뭐 이런 친구들. 뭐 특히 이제 김명민 같은 경우는 불면의 순신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무명이어가지고 그때는 이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만 그 사주에 김명민 사주에 도화가 아주 많았어요. 연예예술인 아주 자격이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좀만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 불멸의 순신 주인공이 돼가지고 뭐 지금은 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유명인이 됐는데 그때는 정말 뭐 방송은 거의 못 나와가지고 호주로 이민 가려고 하는 거를 제가 그때 김영민 배우가 이민 가야 되나 하고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하고 뭐 아기 이름을 짓고 아기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 상담을 했죠. 아. 그래서 이제 본인이 호주 이민을 가고 싶다. 네. 뭐 지금 뭐 출연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에피소드 인터넷에서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그 네. 이민 관련. 유재석 애기도 그러면 선생님이 지으신 거예요? 네, 유재석 애기, 뭐 이승엽 애기, 뭐 한국에서 유명한 뭐 셀럽들의 애기들은 뭐 거의 제가 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애기 이름 지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태어난 날씨, 생년월일 시간에서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뭐 부족한 오행을 채운다거나 또는 성격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름에서 나오는 성격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해서 이름을 짓죠. 그럼 연예인 사주는 진짜 도화살이 좀 많은 도화살 많은 사람들이 많긴 하죠. 서태지 같은 경우도 도화가 많고 뭐 최수종 같은 경우도 도화가 많고 김명민도 도화가 많고 그러니까 도화가 많은 뭐 모든 도화들이 연예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도화가 많은 친구들이 연예인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도화가 약간 없는데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하거나 뭐 이런 그럴 수 사례도 있죠. 많이 그러니까 보셨어요? 도화가 없는데 연예인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연예인 하면서 뭐 내가 돈 벌고 싶거나 뭐 이제 그냥 연예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도화라는 게 그 단어가 사주에 있는 도화라고 하는 그 단어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끼가 많다라는 끼랑 이게 좀 다른 단어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끼가 많으면 뭐 일단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뭐 이성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긴 하죠. 근데 그 끼를 연예예술 방송으로 좀 잘 풀어가면 네. 오히려 그걸로 이제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저희는 뭐 지금 계속 주역과 이제 명리의 얘기를 오가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역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쓰는 단어 중에 주역에서 온 게 꽤 많거든요. 그 뭐 손익계산서, 이 책에서 말했던 익손계산서라고 하지 않고 손익계산서라고 하고 형이상학, 형이학도 제가 알기로는 그 주역에서 온 단어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잠룡이 주역에 나오는 단어예요. 잠룡, 물룡이라 이렇게 이제 네 글자가 주역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잠룡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선 후보들 뭐 잠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용인데 물 속에 잠겨져 있는 게 이게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우리가 뭐 사용하는 단어들이 꽤 많은 거죠. 그다음에 산통 깬다. 산통 깬다. 뭐 미래의 뭔가 약속을 깨버리는 게 이제 산통 깬다는 건데, 산통이 바로 점통이에요. 점을 치는. 그러니까 산자가 계산할 산자고 통은 이제 점통통인데, 거기에 이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1서부터 뭐 8개니까 1서부터 8을 숫자를 넣고 뽑아가지고 주역계를 뽑는 건데, 그게 이제 점통이고 산통인데, 그 점통을 깨버리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내가 정확하게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산통 깬다라는 게 앞으로의 일을 뭐 파산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니까, 산통 깬다라는 거 같은 경우도 주역에서 나온 이야기고, 잠룡 같은 경우도 주역에서 나온 이야기다. 뭐 또 사주에서 나온 것들도 꽤 많죠. 사주에서 나온 것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을신연스럽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육식갑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을신연스럽다가 원래 을사년스럽다예요. 을사년이 을사늑약. 그러니까 한국이 네. 일본한테 이제 이완용이 넘길 때, 그때가 이제 을사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뺏긴 을사년의 비참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을사년스럽다 하다가 날씨가 뭔가 우중충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을신연스럽다로 이제 바뀐 거,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뭐 사주명리학의 용어에서 또는 주역의 용어에서 나온 단어들이 꽤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화천대유도 있어. 예? 화천대유. 화천대유 같은 경우도 이제 주역계 화천, 그러니까 위에는 불이고 밑에는 하늘이 이렇게 만나서 8개의 주가 이제 서로 만나는 거예요. 8개가 만나가지고 대유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괴를 만드는 건데, 그 대유가 바로 이제 화천대유인데, 크게 있다, 크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천하동인, 이것도 바로 위에가 하늘이고 밑에가 불인 것이 동인, 함께 간다. 뭐 이렇게 함께 가는 좋은 단어를 갖다가 뭐 그런 데다 사용해서 좀 그러긴 한데, 하여간 다 그런 것들도 화천대유, 천하동인, 위에 그 하여간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주역에서 나온 단어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 주역을 뭐 64개를 진지하게 엄청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닌데, 제가 좀 보니까 그 흉하다는 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전에 들었던 설명으로는 그 선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주역점을 치고 왕한테 가기 전에 흉하다 나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는 거죠, 막. 네. 그런 역할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맞는 건가요? 뭐 이율국 같은 분이나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 한 주역점 치는 게 한 7번 정도, 뭐 꿈의 석은 뭐 거의 한 10번이 넘으니까, 본인이 꿈꾸시고서 꿈을 해석한 거, 또 주역점을 직접 치는 것들도 꽤 많으니까, 그 정도로 그분들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하루를 뭐 주역점을 치면서,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뭐 푹 빠져서 뭘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는 주역점을 이용하고 활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빠졌으면, 주역점에 푹 빠졌으면 아마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못 이기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옛날 분들은 주역점을 많이 쳤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 중에 이제 뭐 이것도 사주명리학 쪽에서 나온 건데, 육갑 떤다, 뭐 이런 단어들도, 이게 바로 이제 육식갑자를 손가락으로 떨어서, 공부는 별로 안 한 사람이 육갑 떠는 거,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남 현혹시키고,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옛날 분들도 주역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긍정적으로 뭔가 인생에 있어서 도움되게끔, 그러니까 뭐든지 푹 빠지면 문제이고, 그것을 뭔가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것은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뭐 점치는 그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옛날 그 선비들이 쳤던 거는, 점을 치는 게 결국 공동체 안녕이랑 이런 걸 같이 생각하면서 심시수양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개인적인 안녕보다는 국가나 민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유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역점을 많이 친 것도, 또 서경덕이나 토정 이재암 선생님 같은 경우도
토정 이지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역을 엄청 열심히 활용하고 또 토정 비결도 본인이 이제 만드셨는데 토정 비결의 장점이 뭐냐면 그때가 이제 임진왜란 전후인데 한 7, 80%가 긍정적이에요. 또 부정적인 것도 어떻게 하면 좋아진다라는 식으로 그게 이제 토정이지암 선생님이 백성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들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야, 뭐 그것도 힘든 세상에서 토정 비교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었던 게 있지 않았을까. 토정이지암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율곡이라든지 서경덕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뭔가 백성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쪽집게보다는 장점을 잘 찾아가거나 또는 희망을 주는 부분들이 꽤 많았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 뭐 예를 들어서 풍수적으로 십승지 이렇게 해가지고 십승지 최재우라든지 뭐 이렇게 동학혁명을 했던 분들도 십승지 거기에 가면은 백성들이 안 죽어. 그래서 좋은 땅 10군데를 뭐 만들어 놓고 거기가 명당이다. 거기서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도 뭐 꼭 거기가 뭐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뭐 백성들한테 희망을 줬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근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역을 근거로 그렇죠. 이제 뭐 두고. 주역으로 하는 근거라든지 뭐 풍수적으로 근거를 찾거나 뭐 그런 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풍수적으로 근거를 찾는다는 게 이제 보통 풍수 본다고 하는 게 뭐 제일 많은 게 조상의 묘자리 찾는 거, 뭐 최근에 뭐 집 이사하는 터. 요새는 집은 좀 이제 좀 이렇게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고 이제 도시에 사니까. 아마 뭐 국가 풍수가 뭐 그래도 이제 제일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성계가 한양에 오면서 한양으로 올 거냐, 뭐 개성으로 할 거냐, 한양에서도 뭐 인왕산 밑쪽으로 경복궁을 지을 거냐, 또 북악산 밑으로 경복궁을 지을 거냐, 뭐 이런 것들 논쟁들이 많았던 거는 아마 국가 안녕을 좀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부분들도 꽤 있긴 한데 개인적인 부분들도 뭐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더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뭐 발복을 한다거나 뭐 나는 노력 안 하는데 뭐 산소짜리만 잘 줘가지고 해가지고 뭐 무슨 벼락부자가 되는 그렇죠. 일은 네. 없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내 사주에 왕 된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놀고 먹으면 왕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운명학이라는 것이 운자가 움직일 운자고 명은 삶인데 삶을 움직이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책도 내용이 전부 다가 그 어떻게 노력하고 삶을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그냥 자기계발적 메시지가 계속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운명학이나 뭐 점학에 대해서 이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운명이 모든 걸 바꿔주거나 뭐 점이 모든 걸 바꿔주거나 뭐 그런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사유비 종교 믿는 사람들도 똑같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24시간 계속 뭐 믿음 천국, 불심 지옥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너의 운명은 네가 열심히 살아라가 기본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 아버지 좋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버지 좋아요 하고 아버지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좋아요 라면 그거 정말 미칠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처님도 똑같고 각자 열심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주명리학이라든지 주역이라는 거는 각자 열심히 사는데 그냥 막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끔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열심히 살면 될 건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냥 막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쓰여져 있는 결정론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운명학이 결정론이었으면 움직일 운자를 안 쓰고 결정돼 있는 결명학 이렇게 했겠죠. 50의 주역 공부의 한 주인공이 또 정약용 선생님이잖아요. 그 최근에 이 정약용 선생님에 관한 책 중에 파란이 나왔을 때 천주교도로서의 그 정약용을 주목했던 책이었는데요.
책이 그렇게 생각보다 깊게 뭐 많은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걸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약간 정약용을 그 실학자로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 먼저 정약용 선생 그냥 뭉뚱그려서 실학자 또는 천주교인 이렇게 두 가지로 뭐 거의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간과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성, 수원 화성 같은 경우가 유네스코 어쨌든 건물로, 그러니까 뭐 문화 건물로 어쨌든 등재돼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란 말이죠. 정약용이 거중기, 뭐 농로 이런 것들을 약간 건축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한 10년 걸릴 거를 거의 뭐 2년 좀 넘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건축가이면서 또는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그런 좀 뭔가 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 다음에 흠음신서 같은 경우는 범인을 잡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범인을 잘못 잡아서 뭐 억울한 사람이었게끔 그런 책을 쓴 건데 그 안에 엄청난 법의학자적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법의학자적 기질, 엔지니어 기질, 그 다음에 건축사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실학자로 뭐 그냥 천주교인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 어쨌든 또 유네스코 문화인물로 또 올랐단 말이죠. 2012년에 문화인물로 해가지고 루소하고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하고 이렇게 문화인물로 어쨌든 등재가 됐으니까 그게 정약용이에요. 화성도 정약용이 만든 거고 또 문화인물인 정약용. 우리가 그냥 대충 목민심서만 기억나는 정도가 아닌 그 다양한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해서도 엄청 강조를 했어요. 양반인데도 농사 짓는 걸 엄청나게 권장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가 먹을 거는 자기가 농사를 져야 된다. 양반인데도 본인이 본인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누에 치는 것들을 본인이 강조해서 누에도 쳐보기도 하고 뭐 이럴 정도로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누에 치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뭐 그런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도 엄청 강조. 먹는 것만큼은 각자 해결할 수 있게 하자라는 정도의 양반이면서도 뭐 쌍놈들한테 또는 하인들한테 시키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도 정약용 연구에 있어서 뭐 제가 이제 주역을 좀 건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그냥 실학자로 가지 않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재미난 부분들이 너무 많고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에서는 몽께 설명해 주시면서 다산 공부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몽이라는 것이 이제 뭐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거기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어리석은 꼭 뭐 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내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인데 주역 안에 몽께 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내가 가르치면서 누군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더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공부하게 되고 아마 우리 이제 사회자님들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지식인 여기서 뭔가 이렇게 대담을 나누면서 오히려 이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보는 사람도 배우긴 하지만 이것을 약간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배우긴 하지만 또 본인들도 훨씬 더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들 그런 거가 바로 몽이다. 몽이라는 것은 깨닫게 하는 거고 지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부분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라든지 깨달음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주역의 몽께. 그게 사실은 3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소통되고 있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예. 그냥 주역으로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고 그냥 결정론으로 이렇게 기다린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이들한테 교육이 되는 우리가 오히려 더 사기꾼이지 않았나. 그냥 공짜로 뭘 얻으려고 하고 미래를 그냥 알고서 뭔가를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배우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늘 이쪽 학문 주역이라든지 사주명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운명학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니까 맞춰주기만을 기다리는, 나는 언제쯤 큰 돈 벌 수 있을까, 언제쯤 대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네. 주역 안에도 그냥 길하다 흉하다보다는 어떻게 하면 길하다고, 어떻게 하면 흉하다고, 또 특히 대인이나 군자는 길하고 소인은 흉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대인이나 군자는 누구냐면 뭐 꼭 양반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정말 자기 길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길한 거고, 그냥 막 살거나 사기치거나 노력하지 않는 자는 흉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정론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역에 관해서 여러 책이 있어서 저는 어떤 책을 좀 읽어야 될지 뭐 해석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네, 뭐 이게 주역 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공자의 해석이라든지 주자의 해석에 거의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유교적 관점의 해석들이 많다 보니까, 또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다 이제 유교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벗어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양의 뭐 칼융이나 헤르만 헤세나 뭐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이 연구하듯이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교 철학만 딱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책들이 다 좀 뭔가 형이상학적인 느낌, 철학적 느낌, 그러다 보니까 뭐 재미가 없거나 좀 딱딱하거나 실용적인 느낌들이 거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실용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현장감 있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뭔가 교훈이 되거나 인문학적 지식을 좀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뭐 김승호 선생님 같은 뭐 다산초당, 뭐 다산북수에서 나온 뭐 주역 인문학 같은 책들이 조금은 좀 더 쉽게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더 뭐 쉬운 책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들이 좀 주역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대중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다산정유학용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와 주역을 이제 같이 뭐 연계시킨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학자들이 또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편에 과학적인 그 사유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봤는데 적당히 저희가 잘 좀 조합을 해서 독자들마다 인생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오늘 얘기가 이것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알던 주역이 약간 반쪽짜리였고, 네. 이 책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역이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주역이구나를 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인간에게 아픔을 주는 학문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 반드시 인간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인간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학문이야지, 그렇지 않은 거는 뭐 그게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아픔을 주거나 불행을 주거나 좌절을 주는 학문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픔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